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과학이 필요한 순간을 시작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하리하라 이은입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라, 이 말이 뭔지 낯선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 말 그대로 과학 커뮤니케이터란 과학을 소재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커뮤니케이션은 무엇이냐? 이건 어원을 얘기하면 굉장히 쉬워요.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은 바로 나누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자, 여기 물이 한 병 있습니다. 이걸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면 그냥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열어서 여기 컵에다가 따라서 이렇게 드려도 주는 것이지만요. 여기에는 나누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주는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상대에게 전해주기 때문에 제가 남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나누는 것은요, 이렇게 물을 나눠서 같이 마시기 때문에 이 물의 느낌이나 맛이나 온도를 함께 공유할 수 있거든요. 말 그대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정보나 느낌이나 그 모든 것들을 상대에게 함께 나누어 주어서 공유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사람들은요, 과학이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상대에게 전달하고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커뮤니케이터는 사실 조금 다릅니다. 음악에서 뮤지션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곡가가 만든 곡을 관객들은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곡이 아무리 훌륭한 곡이라고 하더라도 작곡가의 머리에서 관객의 머리로 바로 다운로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이에서 가수나 연주자가 있어서 이것을 전달해 줘야 되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어떤 가수나 어떤 뮤지션이 이 음악을 표현하는지 따라서 그 느낌이나 아니면 감동은 완전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즉, 커뮤니케이터는 과학자가 만들어낸 혹은 과학자가 찾아낸 정보나 지식이나 의미들을요, 자신이 읽고 해석하고 거기서 의미를 찾아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커뮤니케이터에 따라서 전달하는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의미가 새로 생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은 과학적 사실을 바꾸진 않습니다. 다만 그 과학적 사실이 가진 매력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저는 과학 커뮤니케이터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가진 정보나 매력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이 과학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제가 느끼는 그대로 여러분이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과학이 필요한 순간, 과학자처럼 생각하기라는 제목으로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들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요. 그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스며들어서 정말 필요한 순간에 적절적소에서 쓰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과학자들은 옛날 사람이 생각하던 마법사나 주술사에 가까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사람들은요, 가족이 아프거나 아니면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요, 주술사들이나 마법사를 찾아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거나 혹은 도움을 청했죠. 그럼 그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그 기원들을 들어주었습니다. 혹은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비가 오지 않거나 이래도 사람들은 주술사를 찾아갔죠. 지금의 과학자들은요, 그런 사람이 아픈 이유는 미생물에 의해 감염이 됐거나 혹은 체내 호르몬이 뭔가 불균형했거나 하는 이유로 생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적절한 처방을 내려서 그 사람이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요. 혹은 일식과 월식, 벼의 움직임을 설명을 하고 기후변화를 예측을 하고 심지어 저 달나라까지 갔다 오는 방법을 찾아내기도 하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알아내고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걸까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여기서 이걸 신기하게만 생각하면 과학은 마술이 되고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는다고 과학자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절대로 마술사가 아닙니다. 이들은 자연의 법칙과 이치를 찾아내서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알아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익히게 되면 여러분도 일상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도움이 필요할 때 그걸 적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과학이 필요한 첫 번째 순간입니다. 지난 2018년에 정부에서는요, 미래세대 과학표준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말 그대로 앞으로 살아갈 미래세대는 과학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기준을 마련한 건데요. 미래세대 과학표준은 과학적 수양을 갖추고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사람을 기르겠다고 합니다. 자, 이 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소양 아니면 더불어 살아가는 거 아닐까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바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전에는 대개 이 자리에 인재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인재란 말은 말 그대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학식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과학교육의 목표가 인재 양성이라면 과학적인 일을 할 수 있는 학식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을 키워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과학교육을 진행하다 보면요. 이 과학교육은 과학자를 길러내는 것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 자체가 인재 양성이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과학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이 사회가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즉 과학자가 될 사람들은 일부인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과학교육의 목표가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세월 수많은 과포자, 수포자들을 양산해냈었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과정에서 좌절감을 느끼고 나는 과학과 관계가 없어. 과학은 너무 어려워. 과학은 내 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는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드디어 여기에 사람이란 말이 들어왔습니다. 인재가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제 이 과학교육의 목표가 어떤 특정한 집단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들이라면 과학이라는 건 적어도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교양이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서 쓰는 말이 바로 과학적 소양이죠. 과학적 문해력, 즉 과학적 소양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본적인 과학적 지식을 알고 있느냐. 과학은요, 약간의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이건 외국어랑 똑같아요. 외국어를 배울 때 단어를 모르면 아무리 언어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도 외국어를 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단어를 알아야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과학도 아주 기본적인 과학적 지식은 알아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중학교 정도에서 배우는 과학 교과서 그 정도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과학적 역량 그리고 과학적 사고력입니다. 즉, 그 과학적 지식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즉, 그 원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왜 우리가 과학적 지식과 과학적 원리를 알아야 되느냐. 이 과학적 지식과 과학적 원리들이 밝혀지는 과정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실증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 삶의 문제에 적용하면요. 조금 더 나은 답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즉, 과학적 소양의 세 번째 조건은 이런 과학적 지식과 원리를 익히고 이 방법을 나의 삶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갖춰져야 현대 시민사회의 성숙한 시민의 모습이 되는 거겠죠. 지금 세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즉 과학적으로 지식을 알고 원리를 알고 이것을 문제를 해결한다. 근데 많은 분들이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이 일상생활의 경험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그냥 내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좋아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경험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경험을 했다는 건요,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원인과 결과를 판단했다는 것이고, 그 원인과 결과를 파악한 상태에서 다음 문제에 그것들을 적용하신다는 거거든요. 이 자체가 굉장한 과학적 원리, 과학적 사고력인 거고요. 이 과학적 사고력에 다만 여러분의 경험이 혹시 편향되거나
틀리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보편적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과학적 지식들 혹은 이 밝혀진 지식들을 더해주시면 판단의 결과 틀릴 가능성이 줄어들고 그만큼 손해볼 가능성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현대사회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얽혀서 네트워크를 이루는 사회입니다. 이 네트워크 사회에서는요,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즉, 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모두 자기 역할을 하고 제대로 기능해야 네트워크가 잘 돌아가겠죠. 사실 전 세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회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보실 거예요. 저 지구상에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사소한 실수를 했는데 그게 인터넷에 밈을 타고 전 세계로 갑자기 쫙 퍼지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연결된 사회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정말 맞는 것이냐, 틀린 것이냐, 논리적으로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를 판단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했을 때 그 파장이 사회적으로 퍼질 위험성이 굉장히 크고 그 피해는 결국 사회가 감당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과학적 사고방식이 부족하면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만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과학적 사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런 돌발적인 사건이나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적 비용도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아직까지는 과학자처럼 생각하기가 과연 어떤 방식이고 나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가 구체적으로 떠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음 강의를 통해서 과학자처럼 생각하기는 가장 경제적인 생각법이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기 위해선 어떻게 따라가야 되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일상의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